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국민정황권, 사실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국민정황권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물리력, 또 질서, 국가 질서를 벗어난 것,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왜 저항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최후에 당연히 인간이면 거기에 호소할 수 있는 선천적인 생리적인 권리로서 천부인권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저항권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이 저항권은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이론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68년에 아예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독일의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대해서 이것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더 이상 다른 국가 수단에 의해서 구제될 방법이 없을 때에는 국민이 나서서 저항권을 갖는다라고 국민을 저항권의 주체와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법의 수호자 그러면 헌법의 명문으로 기록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지우고 있죠. 그리고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면서 또한 국가 보위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에 헌법이 명문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는 국민이다. 국민에게 왜 그런 것이 인정이 되는가? 그래서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기대할 바가 없을 때, 그것은 국민이 당연히 저항권을 활동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 그 기능이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보면 사회계약서를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주장, 서로 피곤하다는 것이죠. 서로 피곤하게 싸우고 하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자유를 조금 더 양보를 해서 조금씩 자유를 각출해서 어디 공통된 권위에다가 주고 그 권위가 통제를 하면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그 통제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권위는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바깥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게 안보입니다. 외적으로부터의 공동체 보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안에서부터의 쉽게 말하면 범죄로부터 치안입니다. 부당하게 생명과 신체를 침해당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것이 만약에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의 기능 두 가지는 뭘로 달성되느냐? 안보는 분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국민 전체가 그걸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안에서의 어떤 치안, 범죄, 생명과 신체 기본적인 자유, 이것을 보장해주는 기능은 누가 하겠습니까? 수사기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가 부패해 있다라고 해도 사법부가 바로 올바로 서서 정의로운 판결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 공정함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그 공동체에는 더욱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 민낯은 뭐냐? 대한민국이 그동안 연성위기에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동이나 질서 혼란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몸으로 비하자면 이 그 장기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심한 중병에 말기암에 걸린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그것은 가장 높이 저기 망 꼭대기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바라보았던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던 가장 많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던 헌법에 의해서 헌법 수호 책무를 주고 있던 대통령이
알았다고 이제 국민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국무위원들조차도 몰랐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항권이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심판들이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판사의 3%밖에 되지 않는 특정 이념 동아리 같은 그런 조직 출신이 이제 40여 재판관 후보자까지 만약에 임명된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4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수사기관에 사실 수사권이 없는 그런 문제, 영장주의 위반 그런 것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저는 모든 권죄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정권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저질러왔던 모든 절차적 위반이 하나의 선례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이게 근거가 뭐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선례를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선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선례에 구속되는 재판소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편의적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단적으로 탄핵 소추서에서 80%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상습 도박이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놨는데 보니까 상습 도박은 아닌 것 같네. 어떻게 도박 한 번 했네. 상습 도박죄를 빼버렸습니다. 상습 도박 죄명이 적혀있는 문서를 가지고 이미 배심원들이 그 서류를 다 봤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시계를 갖다 놓고 시계를 갖다 놓고 초를 재가면서 재판을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재판은 1930년대 스탈린의 모스크바 재판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소위 K재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K, 자랑스러운 K문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K재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항권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최후에 쓰는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우리가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분명히 외적으로도 나를 막아줘야 된다. 부당한 생명과 신체의 자유, 거기에 대해 침해로부터 나를 막아줘야 된다. 국가가 그걸 못한다? 사법적인 기능에 대해서 호소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주었던 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려고 그럴 때 저쪽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주겠다고 하는 제대로의 물건이 안 나서면 환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이 주었던 원래 권리, 조금씩 내가 양보했던 권리, 자유, 주권 이런 것들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항권을 포함한 직접 통제권을 국민이 이제는 행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직접 통제권 안에는 저항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보면 입법청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불복종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저는 이 질서를 넘어서까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질서를 넘어서는 것도 우리 저항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화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대전제는 뭐냐면 국민의 자기 통치입니다. 왜 그 대의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통치라는 내가 통치자에게 위임을 해서 내 통치를 받는다. 우리 통치를 받습니다, 사실. 여기 그 국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뽑아서 그 대의에 의해서 대의를 실현하는 정치기관에 의해서
그들이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받습니다. 그 통치를 왜 받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순간 이제는 저항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마치 저쪽은 적법하고 저기 모든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하는, 옛날에 이 개신교도들이 유럽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약간 옛날에 멸칭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통제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국민의 직접 통제권을 다시 행사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국민의 직접 통제권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법의 이름을 빈, 국가기관의 이름을 빈 그들이 바로 반란 세력이고 저항 세력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진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은 소극적 저항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넘어서 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깨고 자기 정파적인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법의 이름으로, 입법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진압하는 통제권의 행사다. 그렇게 우리가 저항권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심사가 이제 헌재 아닙니까? 즉 헌재가 사실 저런 그 이상한 결정을 해버리면 잘못된 것들이 남아있는데, 헌재의 선례가 남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지워야 됩니다. 저 기관이 있는 이상 그동안에 남아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선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암적인 것들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자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까지 자행되어 왔던 것만 가지고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족 정기를 세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정기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의 약속을 특정 이념에 따라서 편향되게 사적으로 공권이 아니라 사건으로 이용한 자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돼요. 제가 입법청원을 해서 지금 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 공정법, 약칭 그렇습니다만 핵심은 헌법재판 농단사범처벌법입니다. 지금에 나왔던 여러 가지 K재판이라고 하는 정말 부끄러운 재판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에 대해서 여기는 공소시효도 없고 선고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 국회 권력이 입법 구도가 바뀌면 이 법을 만들어서 책임을 묻도록, 그래서 헌법재판관 물론이고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사무처 직원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이걸 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허약한 상태로 이것이 하나의 관리로 남아져서 굉장히 큰 시험탄 것 같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제가 헌재가 얼마나 그 웃긴 결정을 했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민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민선 헌법재판관은 그러니까 그 동생이 윤석열 퇴진본부의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에서 월급 받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걸 기피 신청했더니 3시간 만에 이유 설명 없이 그냥 기각하고 말았죠. 회피인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판의 공정성은, 재판은 실제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어느 재판장이 외삼촌이고 원고 대리인이 그 조카였어요. 거기서 여기에 대해서 유럽 인권재판소, 그런 경우에는 유럽 인권협약에 있는 기본적인 공정한 재판을 받고 갈 인권 침해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 기준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또 하나,
뭐 국무회의를 거친 것이 뭐 이게 뭐 거쳤느냐 거치지 않느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호들갑들을 떨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국무회의 심의입니다. 그거 안 거쳤다고요?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지만 심의 대상으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보면 17가지입니다. 17가지도 아주 세분해 보면 온갖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국무위원이 제출한 안건, 기타 국무위원이 제출한 안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누가 국무위원이 자기가 뭐 대통령 들이받고 한번 뜨려고 그러면 이상한 안건 내놓고 왜 이거 국무위원회에서 다뤄주지 않느냐 그러고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아주 작심을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같이 보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은 이제 통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아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헌재 앞에서 나가시는 분이 지금 통제권을 저는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제권이라고 통제권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저항권이었거든요. 이 통제권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국민 주권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87 체제 한계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를 해왔다고 하는 착각 그러나 사실은 허상이었다.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서 이제는 대통령이 판을 흔들었습니까? 대통령이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판을 세 판을 갖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그 저항권을 통해서 통제권을 통해서 판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